강력한 선수를 나눠야 돼요. 네, 이 두 명이 가장 뛰어난 것 같은데 한 명씩 먼저. 저는 일단 오케이. 저도 여기 이쪽 나도 한 명. 있는데. 자, 그러면 뭔가 구색이 갖춰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토론의 힘. 안녕하세요.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MC 조우종입니다. 자, 오늘은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의 마지막 MVP 스테이지가 펼쳐질 텐데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선발된 만큼 학생들의 토론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심사위원 한 명당 키워드 토론 평가 30점 만점, 본격 토론은 70점 만점으로 합산 100점 만점이 되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펼쳐지는 MVP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9명의 학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 한 명의 학생이 패자 부활하여 파이널 스테이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파이널 스테이지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팀 스테이지에서 어떤 학생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제 오른편에 있는 이다영 학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영 학생은 정말 아깝게 팀 스테이지에서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MVP가 못 돼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를 나가야 되나 했는데 엄청 좋은 기회잖아요. 또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서 내 말하기 실력도 점검할 수 있고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많이 해보지 못하는 경험이 되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말을 할 때 되게 이제 생각나는 거를 말로 빨리빨리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쓰는 언어라든지 그런 게 평소에 친구들이랑 말할 때 쓰는 말투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치려고 토론을 하듯이 더 말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자, 그리고 윤서연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당시에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격 방어력 모두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토론을 기대해도 될까요?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는데 또 마지막 순서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왔으니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친구가 어떤 MVP가 어떤 점이 토론에서 제일 강하고 약한 점은 사실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분석하는 걸 잘 못해서. 그런데 어떤 점을 잘하고 이 친구는 뭐 말하는 걸 잘한다. 특히 뭐 비판하는 걸 잘한다. 반박을 잘한다. 이런 점을 좀 알 수 있게 돼서 그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길이 조절을 좀 잘해야겠다. 이게 너무 길게 말하면 또 늘어지고 너무 단답형으로 말해도 또 이게 뭔가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적당히 길을 잘 끊어서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정지한 학생 방송 봤습니까? 본인 네, 나온 봤어요. 거 어땠어요? 편집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오, 너무 잘한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아, 좋은 잘한 것만 살려주셔서 것처럼. 못한 부분은 음. 이렇게 싹 없애주셔서 아, 굉장히 괜찮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편집된 천재다. 어, 편천. 약간은 그런 약간은 경향이 만들어졌다. 조금 네. 아, 약간 조금 거품이 약간 껴있다. 거품이라 하니까 또 살짝 그때는 제가 너무 좀 급하게 말한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 제 자료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고 뭐 말을 하는 텀도 좀 짧았어서 이번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면 그런 허점은 제 스스로 좀 잘라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그때는 혼자서 5명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되게 급하게 막 자료 뒤지면서 이미 말은 시작하고 내 생각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반박을 시작하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 스스로 제 발언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자료도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분이 또 엄청난 캐릭터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예, 이 특유의 말투. 방송 후에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되게 토론쇼라고 하면 약간 딱딱하고 재미없는 걸 많이 상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생각보다 재미있는 방송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재환 군, 여기 노민철 군 알아요? 예, 방송도 받고 아까 얘기도 나눴어요. 근데 처음 보니까 어때요? 진짜 옆에 바로 옆에 있는데 어, 방금 웃음을 이를 꽉 깨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확하게 혀긴 한데요. 혀를 생각보다 재미있는 방송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할 때 이런 화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예.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빨려 들어갈 수 있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예, 눈싸움 걸리면 큰일 나요. 눈싸움 3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이거 봐. 눈 마주치면 안 돼. 상대의 눈을 마주치지 마. 예? 알았죠? 다영양, 소연양. 상대의 눈을 마주치지 마. 무서운 친구입니다. 요 수업 시간에 나온 영상을 한번 틀었거든요. 저 말고도 이제 성보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랑 이제 언론이 될 남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 명이 한 며칠 동안은 상당히 유명인이 되더라고요. 저번 때 제가 했던 주제가 이제 정시대 수시였는데 그때 제가 현재 재학하는 학교에 자료를 약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비한 자료를 좀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팀 스테이지를 거쳐서 올라온 쟁쟁한 실력의 학생들입니다. 자, 과연 어떤 토론 실력을 선보일지 궁금한데요. 본격적인 토론 대결에 앞서서 오늘 소년 소녀들의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줄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 MVP 스테이지를 2번 진행했는데 나 이렇게 힘들다면은 앞으로 또 섭외가 와도 할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난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뭐 한 열 몇 회 그런 시간이 에피타이저 갔었던 느낌이에요. 이제 맞아요. 메인 디쉬가 이제 딱 나오는데 끝장 봐야죠. 맞아요. 네. 너무 맛이 재밌었어요. 어땠습니까? 본선이라 그런지 네. 우리 친구들이 확실히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고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좀 끌어내준 그런 네. 학생들이 많이 보였어요. 다만 요즘 학생들 워낙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컨디션 난조려 보인 그런 맞아. 학생들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뭐 패자부활전이라든가 기회가 온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컨디션 업 시켜가지고 오시면 잘하실 겁니다. 네, 뭐 1회부터 15회까지 이제 오늘 대장정의 끝을 장식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바로 결승전인데 아,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백미가 될 거다 이렇게 맞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차 누가 찰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단순히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찬성이나 반대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약간 다른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더 고려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하는 스피치 쪽에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무래도 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에요. 토론을 하면서도. 그래서 겁이 많아서 저기서 어떻게 반박이 들어올까? 여기는 어떤 논거를 말할까?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토론에도. 저는 준비해오는 것보다 임기응변에 훨씬 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토론이니까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 능력만큼만 하고 나온다면 예선전에서 보여드렸던 모습 플러스 알파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민아, 지선아, 나 드디어 나왔어. 이제 너네의 힘을 빌어서 응원 받은 것도 다 합해서 잘 해볼게 여기서. 와. 자, 본격 토론에 앞서서 새로운 토론 코너가 생겼습니다. 바로 키워드 토론인데요. 제가 지금 박스를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박스에서 무작위로 키워드가 적힌 공을 뽑아서 제시된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그리고 논리력 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평가하고 우수한 학생에게 최대 30점까지 점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점은 30점입니다만 당락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여기서 누가 기선을 잡느냐 예.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액체인데요. 액체.
과연 액체 무슨 액체일까요? 바로 이 질문은 음료수는 왜 원통형 캔에 담겨 있고 우유는 왜 우유팩에 담겨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군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모난 캔보다는 동그란 캔이 이렇게 한 손에 잡기 쉽고 같은 표면적의 금속을 사용해서 캔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동그란 캔을 사용해야 더 많은 양의 음료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는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탄산음료 같은 것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런 탄산음료가 단순히 우유 팩 같은 애 담겼을 때는 좀 더 팩이 금방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우유가 캔에 담기면 캔엔 부식 같은 걸 좀 더 촉발시켜서 유통 과정에 어려움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래 뭐 이렇게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고 그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병조림에서 만들었죠. 그러다가 병조림이 이제 통조림이 된 거죠. 네. 그 우유 곽은 종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캔에 담으면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는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열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라서 똑같은 환경이 있을 때 우유가 곽에 담겨 있을 때랑 캔에 담겨 있을 때 열 전도가 더 잘 이루어지면 우유는 쉽게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유는 곽에 들어있고 상대적으로 부식이 덜 되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그 캔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지 않게 하려고? 네. 좀 이 친구 의견에 덧붙여서 말을 해보면 이제 그 소재 알루미늄이나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원통형으로 가장 이렇게 구부러지기 쉬운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왜 원통형에 담겨 있는가라는 이유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바나나 우유는 원통형 플라스틱에 담겨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사이다나 무슨 콜라 같은 이런 청량 음료들은 그 안에 탄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원통형의 구조가 그거를 버티기에 가장 쉬운 구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탄산이나 이런 압력은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모양에다 담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다들 엄근진인데요. 다들. 우리가 지금 심사 기준은 네. 어떤 순발력과 센스 예.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이건 뭐냐면 지구를 구해야 하는 영웅이 됐어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싶은지. 만약 민철 지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네. 뭐 외계에 의해서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연재해 때문일 수도 있을 건데 음. 만약 이제 외계라고 생각해 보자면 외계인과 소통하는 능력이 지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외계인 아니에요 혹시? 난 좀 의심스러워. 그거는 이제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고요? 외계인이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요. 외계인이랑. 그렇죠. 당장 말이 안 통하게 되면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뭐 친선인지 공격인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외계인은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행성은 어느 쪽에 있어요? 바로 여기지요 지금. 교육이 잘 됐네. 그죠? 네.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다. 입막음이 이제 아, 외계인도 또 협상으로 또. 너답다. 노미철 나와 딱 그냥. 외계 행성,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입해서 네.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가정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지구를 구해야 되는 영웅이 지구를 구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의 가정을 우리가 너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가정하에 제가 영웅이 된다면 저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은 좋겠다고 그 생각을 돌려서 했습니다. 언제로 돌려나요? 환경이 깨끗하던 시절이 네. 지금 약 한 100년? 100년 전? 그럼 몇 년이야? 1920년? 네, 그 정도만 돼도 근데 일제 강점기인데요. 아, 어씨 뭐야? 이거 매국노 아니야? 아니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 우리가 아니라 지구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요. 아 지구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700년대 1700? 네, 1591년으로 돌려서 1509 임진왜란 직전. 네, 어. 군사력을 엄청 키운 다음에 임진왜란 자체를 막으면 일본이 우리를 이제 만만하게 못 보고 아 그렇지. 아예 경술 국치 같은 것도 안 일어났을 테니까. 네. 1591년으로 돌아가서 임진왜란을 막는 히어로가 되고 싶다. 네. 야 이거 느낌 있다. 그렇죠? 재환군. 사실 저는 시간 생각했다가 뺏겼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두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 때문에 아니면 뭐 외계 침입. 만약에 외계 침입으로 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또 글로벌 시대잖아요. 예.
만약에 외계인이 침입해서 미국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 그럼 그걸 본 순간 네. 아 오케이 내가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 네. 해서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연 때문에 지구가 뭐 안 좋아지든 아니면 네. 외계인 때문에 뭐 지구가 이렇게 망하든 다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마지막 MVP 스테이지인데 전 좀 아쉬운데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갖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이거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고스톱. 아니 뭐 이거 고스톱이지. 아니 이렇게 딱. 아니 딱 예? 딱. 딱. 인피니티 불 스톤이요? 켜는 거 불. 아, 인피니티 스톤이요. 아 인피니티 네, 스톤. 맞아요. 네. 타노스 딱 하면 타노스의 능력이 인류의 절반을 없애는 거잖아요. 환경 문제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예. 정말 첫 번째로는 딱 해서 인류의 절반을 없애는 뭐야 빌런인데 빌런? 영웅이라고도 아이고 생각해 볼 영웅이 수 아니라고 있죠. 뭐라 그래 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관점을 다르게 그럼 뭐 생각해 여기서 보면 누구 없앨 거예요? 예? 여기 다 살려야죠. 없어지네. 다 살려야죠. 여기 이제. 다 살려? 네네네. 우리 제작진 몇 명 날아가나요? 아 혹시 혹시 모르죠. 우리 작가들 한 2명 날아가죠. 아, 먼지처럼 이렇게 슉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데스노트를 사실 갖고 싶어요. 어떤 거야? 데스노트. 데스노트요? 데스노트의 능력. 이건 좀 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용어로. 예, 데스노트를 살생부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적을 수 있고 정말 인류에 해악을 끼친 사람도 적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적어서 그 사람들을 딱 물리치는. 그래.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 있고 재치 있는 답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점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민철 학생의 키워드 토론의 점수는 바로 이렇습니다. 정재환 학생 점수는 3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이다영 학생의 점수는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윤서현 선수에 대한 제 점수는 하나, 둘, 셋. 학생들이 보니까 논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좀 어림짐작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문제의 출제 의도를 좀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점수는 대체적으로 좀 박하게 줬고 크게 변별점이 없었고 저는 이다영 학생의 대답 가운데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되돌리고 싶은 역사 사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답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민철 학생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활약을 할 것인가 좀 기대를 했는데 저는 좀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격 토론 주제는 자발적 비혼모 규제해야 한다 대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2020년 11월 16일이죠. 일본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해서 굉장히 뜨겁게 뉴스 위에 올랐었습니다. 당시에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 비혼모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이 불법인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 지침에 따르면 정자 기증은 법률적 혼인관계의 부부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관련 부처가 관계 법령을 따져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타 부처 그리고 산부인과 학회는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너무 섣부른 움직임이다라고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으로는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자는 입장인 정재환 그리고 노민철 학생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편으로는 자발적 비혼모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이다영, 윤서현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먼저 노민철 학생의 입장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요, 규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규제가 있다면 오히려 비혼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환 군도요.
예, 물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되는 거는 축복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혼모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정체성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받을 감정 등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반대로 자발적 비혼모 규제하면 안 된다. 이다영 학생 먼저 입장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가가 비혼모 제도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그 비혼모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 자체를 통제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비혼모를 규제하는 이유로 가장 크게 꼽는 게 윤리적인 이유를 드는데, 윤리적인 이유로 비혼모를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한부모 가정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혼모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그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윤리지침에서 발표된 난임 부부와 또 비혼모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남편의 유무. 그런데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비혼모는 불가능한데 그 와중에 난임 부부는 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결혼을 이유로 하여 비혼모를 차별하는 일이고, 이에 따라서 비혼모의 행복 추구권이 또 차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자발적 비혼부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남자 둘에 여자 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본능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인공적인 시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자를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생명윤리법상 이 시술 대상자 그리고 기증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하는 것을 합법으로도 또 한편 불법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좀 아까 좀 입안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이다영 토론자께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같이 안 사는 것과 부모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은 그 아이의 정체성 문제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같이 안 사는 게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의 정서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한부모 가정은 싱글맘 또는 싱글파파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혼이든 사별이든 뭔가 문제가 있고, 아이가 같이 안 사는 부모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비혼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알더라도 그 아빠랑 만나는 그런 접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면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내 뿌리는 엄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거고, 그 아이에게 살면서 충분히 너의 뿌리는 엄마고, 엄마가 너가 아빠가 없이도 충분히 너를 행복하게 제대로 키울 자신이 있어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낳았다라는 교육을, 그 인식을 충분히 아이의 머릿속에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자라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다양한 형태에 대한 가족 가치관이 박힐 거고, 그러면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아이가 오히려 한부모 가정에서 내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같이 못 사는 것보다는 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굳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를 강조했는데요. 혹시 이거는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 만 18세 정도가 되면 정자를 기증한, 그러니까 친생부모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국내에도 이제 법을 개정해서 아이가 원한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만나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 신청하지 않으면 되죠, 그거는. 영국의 사례는 이미 영국은 자발적 비혼모가 허용되고 있고, 그 자발적 비혼모 허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법안이 이제 제정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저희 나라도 이제 자발적 비혼모를 허용한 다음에 규제를 없앤 다음에 그런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자발적 비혼모 자체를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보다 거기에 대한 이 규제 얘기가 좀 더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비혼모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이런 규제 절차가 같이 따라간다면 나중에 다시 법을 개정한다든가 특별법 등으로 추가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또 안정적인
법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비혼모를 규제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비혼모를 허용을 하면서 그 아이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부분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겁니까? 오히려 제 의견은 거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거는 비혼모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아닙니까? 네. 지금 입장을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또 저는 선생님. 그래도 일단 이 중간에 있겠습니다. 또 저는 선생님. 그래도 일단 이 중간에 있겠습니다. 중간에 있겠다고요? 그렇죠. 중간에 있으면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렇죠. 그럼 제가 본인이 왜 이제 중간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찬반이 나뉘는 토론이 될 텐데 왜 본인이 중간에 있으려고 합니까? 자리를 바꿀까요? 그래도 제가 이 진행까지 다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네. 그래도 이 자, 중간 정재환 자리는 학생 조우종 오늘도 아나운서께 1대 3 넘기겠습니다. 아, 안 돼요. 또 된 진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재환 학생 표정. 쟤는 뭘까? 피야 식별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느낌. 아니 왜 키워드 토론에서 발휘해야 될 재치를 여기서 발휘하고 있죠. 어떻게 저는 설득을 여러분은 모두의 편이죠. 모두의 편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모두보다는 이 제도에 해당될 여러 아이들과 오히려 이 비혼모 여러분의 편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참 의외의 양상으로 오늘 스테이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축구로 치면 시작하고 한 5분 만에 한 명이 퇴장당했죠. 한 명이 퇴장당했습니다. 본인 편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예, 구도로 예. 한번 가보죠, 뭐. 와우. 예. 정재환 군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다영 토론자님께서 뭐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 같다, 규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행복 추구권 중요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고요. 예, 뭐 자기 선택권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만 해당됐을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비혼모는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에까지 자기 선택권, 행복 추구권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그냥 윤리적인 규제도 없이 무조건 다 허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난임 부부나 다른 부부에 대해서는 그 부부들도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 나이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부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체외 수정이나 뭐 시험관 이런 게 지금 실행되고 있죠. 근데 그게 생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윤리적입니다. 시험관이나 뭐 체외 수정을 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배아는 죽기도 하고 착상할 때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배아를 이제 착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낙태하는 거죠. 그런데 배아는 모두 다 고유한 염색체를 가진 인간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외 수정에도 역시 윤리적인 문제는 따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으로 나프로 임신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프로 임신법은 일단 이름부터 자연적 임신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했을 때 합성어인데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임신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여성의 몸 상태를 관찰해서 배란일을 예측하고 호르몬 요법과 최소한의 내외과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 등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도 제공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런 대안이 있으면 굳이 그런 비윤리적인 체외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자연적인 임신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정신적인 상담 이런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성의 문제라고 국한을 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건 부부가 아니고요. 결혼을 했을 때 남자가 무정자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정자증인 남자를 어떻게 자연스러운 임신법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안 되고 국가에서 다른 대안이 없고 그 부부들도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 시험관 아기랑 체외 수정 그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 건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대안에 대한 어떤 타당함이나 그의 효과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그런 찬반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주제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그냥 원투 펀치예요. 윤리 지침은 난임 부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혼모는 허용하지 않겠다. 왜냐? 남편이 없으니까. 이는 비혼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부모 가정, 뭐 조성 가정 이런 여러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이에 따라서 이는 상당히 부조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네. 가족 형태가 지금 다 변화하고 있는데 예전의 가족만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혼모가 애초에 그 비혼모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토론도 하고 있는 거고 사유리 씨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사회적 인식 상황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내가 비혼모가 되겠다라고 커다란 책임감이 필요로 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 선택을 한 개인이 당연히 자기가 아이를 비혼모가 돼서 낳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시간이 없음에도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복감을 주고 싶고 이 아이에게 엄마로서 내가 어떠한 인식을 각인되고 싶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서 아이를 낳는 걸 텐데 그냥 부부가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고 엄마가 남아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 있는 시간이 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서 아이가 꼭 더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숙하고 이렇게 성숙한 개인이 내린 책임감이 있는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생명 윤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책임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책임감 같은 경우는 저는 획일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책임감을 갖고 처음에 뭐 내가 이렇게 잘 길러보겠다 생각을 하고 임신을 했어도 아이가 기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도 닥칠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책임감을 갖고 정말 신중한 고민을 했는지도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화해서 뭐 비혼모는 이렇게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내리고 그래서 아이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의 정말 깊은 인식과 생각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바뀌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뭐 수십 년이 지나야 판단하는데 그때 돼갖고 아 이거 잘못했구나 못했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걸 기준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딱 나 왜 낳았어요? 그렇죠. 이거 한마디면 그냥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생각하면 뭐 부모님 다 계신 그런 가정을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혼인을 원하지 않지만 아이는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혼모를 원하는 여성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고수해왔던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아이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까지 계속 비혼모를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보수적인 관점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전 세계 막 미국 이런 나라들 지금 상업적인 정자은행 얼마든지 허락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는 그런 인식,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이어졌던 그 인식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까 그 상업적 정자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정자를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자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처럼 하버드, MIT 옆에 바로 정자은행 설립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것 자체의 의견 자체가 근본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공공은행, 공공정자은행을 설립을 했을 때 국가가 얼마든지 엄선해가지고 정자를 검증된 정자를 비혼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것은 정자를 사고 파고 우월한 유전자를 거래하고 말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냐 없느냐 그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 자꾸 옆길로 새지 마라. 그냥 오솔길 가지 말고 그 대도로 와라. 대도로 와라. 하지만 만약에 기증을 받는다고 해도요. 가격을 주고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정자는 뭐 10만 원일 수 있고 하나에 어떤 거는 뭐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자신은 자발적 비혼모가 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요. 정자 하나에 1000만 원이래. 근데 이런 시술을 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한 9번에서 10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경제적 격차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를 안 하고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으면
자발적 비혼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비혼모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지망을 튼튼하게 건설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혼모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비혼모가 못 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할 거면 애초에 국가가 자발적 비혼모를 왜 규제하고 말고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발적 비혼모를 위한 보험 역시 또 그를 위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안, 보험제도 그런 것들이 자발적 비혼모의 허용과 같이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면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예시로? 경제적 여건이 조금 다소 부족한 비혼모들을 위해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보험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가격 문제에서 가격 이외로 약간 더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상업적으로 정자 거래가 되는 곳에서 비싼 정자의 특징은 대개 기증자가 학력이 높고 그리고 신체적 능력이 우수하고 학업 능력도 우수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는 아이들의 수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발적 비혼모를 허용을 했을 때 이렇게 막 근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정자가 여기저기로 퍼져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유전자가 10명 이상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자발적 비혼모를 허용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 비혼모가 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 6,350명한테 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경우는 50% 절반에 달하는 비율이 원하는 일을 유지를 하는데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그 남성의 경우는 원하는 일을 하는데 결혼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성이 당연히 결혼을 했을 때 아, 내가 결혼을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게 그렇게끔 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당연히 아, 나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생명체를 낳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이 장려되지는 못할 망정 내가 결혼을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여성이 아, 나는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는 낳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비혼모를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이도 안 낳아봤으니까 되게 낳고 싶은. 낳아보면 굉장히 힘든데. 아니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뭘 몰라서 그래 이것들. 저도 낳기 전에 진짜 낳고 싶었거든요. 낳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여성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이나 뭐 아니면 뭐 아직 사회적 인식이 조금 여성이 육아를 부담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이 나중에 육아를 끝내고 복직을 했을 때도 회사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경력 단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아직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고 좀 이런 식의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오히려 자발적 비혼모보다 그런 식으로 복지제도를 손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복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뭐 주어지는 혜택이라던가 부가적인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나는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뭐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남편이 없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순수하게 난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싶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는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이도 마이 바디로 봐야 되나요? 아이가 마이 바디로 봐야 된다는 질문에 저희가 혹시 뭔지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선택권 그리고 자유적인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삶을 선택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오케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몸은 내가 선택할 거야. 내 호흡기는 내가 편하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마스크를 안 써서 다른 사람은 코로나19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니까 좋게 봐야 되고 뭐 그런 태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 몸에서 내가 임신을 할 거고 내가 키울 거니까 그 아이도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에 의해서 선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 이거 걸렸어라고 지금 정지하는 말 끊지 마. 하나 걸렸어. 난 말 끊지 마.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은 이제 옳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초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아이도
초이스를 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태어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이제 부모의 선택권과 부모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만큼 아이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향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자발적 비혼모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어차피 아이에 대한 마음이란 거는 뭐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요. 정재은행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신체적 조건이 되어 있는가,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심사숙고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 충분히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혼모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책임감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괜찮고 혼자서도 아이를 굉장히 멋있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판단된다 해서 허용을 해줬는데 그 상황은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건 비혼모만의 문제입니까? 그냥 부부가 일반적으로 아이를 책임감 갖고 키워야지 하고 낳았다가도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다영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예상되는 모든 반론을 해갖고 즉각 바로 또 재반박을 하기 때문에 이 상대 쪽에서 더 이상 한 뎁스를 못 나가요. 자발적 비혼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새로운 뭐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외국 사례만 봐도 뭐 여러 가족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자와 남자 결혼을 해서 뭐 아기를 낳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뭐 그래서 쭉 뭐 친가 외가 이렇게 형성되는 전통적인 그런 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쉽게 말하자면 당황스러움 이런 과정을 좀 거쳐 나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니 뭐 엄마밖에 없는 그런 집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아빠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 발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가정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를 뭐 특별하게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 부모 다 있고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이랑 똑같은 인식에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죠. 여러 가지 인종이 섞여 있을 때 오히려 더 민족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이론인데 저는 이 이론이 절대로 민족, 그 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런 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열린 시야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런 다양성이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각자 사회에서 자기 위치만 제대로 지켜서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 사회가 그런 다양성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종차별이라든지 현재 이런 인종차별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은 인종차별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좀 부정적이고 편협한 시각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부모 가정, 인종 아니면 민족 이런 뭐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은 분명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 세대에선 힘들지 몰라도 다음 세대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뭐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다양한 인종이 모두 다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샐러드볼 이론과 반대되는 용광로 이론, 그 용광로 이론에 따라서 이제 많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상처받아온 이전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의 변화 아니면 우리 세대의 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를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고 또 발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자발적 비혼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흔한 사례가 아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 평가의 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심사위원님 나와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운을 모아서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죠.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토론하는 우리 학생들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냉정하게 또 때로는 뭐 다정한 시선으로 보더라도 저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예, 이게 사실 공격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기세가 워낙 등등해지다 보니까 말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저 남학생 2명이 말을 못하는 학생들은 아닌데 기세가 자꾸 이렇게 약간 기우는 모습. 뭔가 저항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진학군이 무자비하게 그냥 다 밟아버리는 느낌. 그래서 상당히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픈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씩 느낌이 좀 어땠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재한 학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노민철 학생의 사실 그 선택에 멘탈이 완전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까 나좀 봤어. 좀 멘탈이 기억나. 너무 나가서 어쩌다 말을 하게 돼도 저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또 공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예, 목소리도 계속 기어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봤던 예선전의 모습하고 좀 오늘은 많이 달라서 아쉬웠어요. 노민철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결국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극명히 나뉠 때는 한쪽 그 팀플레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토론 초반에 난 중립에 서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 대열을 강철대우가 무너져 버렸어요. 서겠어 이런 말까지 그렇죠. 했어요. 난 비혼모를 위해서. 개인적으로야 아주 팬 관리를 잘할 수 있겠는데 이 같은 동료들을 어떻게 보면 동료를 배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다영 학생을 보면서 딱 그 구절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부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정말 이건 뭐 주변에서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냥 묵직하게 그냥 한 길을 쿵쿵쿵쿵 걸어간다는 거죠. 다 짓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늘 압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학생 같은 경우도 그 야구에서 뭐 클린업 트리오라고 3, 4, 5번 있는데 여긴 정말 3번, 4번 아니면 4번, 5번 이렇게 정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말 좋은 활약을 원래 펼쳐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었나? 왜 이렇게 잘 맞죠 오늘? 학교도 같은 다른데 학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학교도 다른데 뭐 정말 어릴 때부터 단짝처럼 오늘 환상의 복식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거수기 아니겠어요? 거수기? 한번 해야죠. 자, 이제 그럼 채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민철 학생의 점수는 하나, 둘, 셋. 이어서 정재환 학생의 점수 많이 주셨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나영 학생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언박싱 해보죠. 윤서연 학생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MVP 스테이지 모든 스테이지를 한번 누벼봤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우리 조우종 MC에게 소중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자, 드디어 마지막 MVP 스테이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탑승할 MVP 과연 누구일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VP 선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의 신. 상대방 얘기를 들으며 계산하는 것 같다. 상대로 만나고 싶지 않다.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표현력, 전달력, 타이밍이 강점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MVP는 바로 오늘의 MVP는 총점 253점을 획득한 바로 이다영 양입니다. 이다영 양입니다. 다영 양 MVP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MVP가 됐습니다. 네. 예.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이에요. 그죠? 그렇네요.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MVP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 잘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많은 거를 배워가고 이제 또 MVP가 돼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 정말 토론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애쓰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서현 양? 뜻하지 않게 또 한 번 올라오게 됐는데 그만큼 더 많은 걸 배우고 가게 돼서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착한 점이 특장점입니다. 우리 서현 양은 계속 잘 살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환 군? 중간쯤으로 이제 흔들흔들하는 순간 이제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예. 여기서 할 말은 내가 여기서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왜냐면은 민철 군이 옆에서 그러고 또 다영 양이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런 생각은 살짝 있을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아니 자꾸 저를 공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반박을 계속 한 거예요. 저 아니, 되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다영 토론님 계속 말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반박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또 토론을 네. 하고 있네. 제가 뭘 할 수 있나 예. 도대체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노민철 토론러에게 한마디 한다면 괜찮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민철 네. 학생도 예 어떻습니까 소감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주제를 약간 막 주제라든가 의견을 왔다 갔다 거린 거에 대해선 처음 선정 과정에서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고 또 여기 여러분 셀한테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새롭고 또 상당히 특이한 주제를 많이 조사도 해보고 또 들어도 보고 또 그래도 네. 내 의견과 약간 다른 게 있으면 처음 출연했을 때 했던 얘기처럼 다른 소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경험도 크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MVP가 기사회생한 이다영 학생이 되면서 파이널 스테이지는 기사회생한 학생 2명과 그리고 MVP 2명의 대결로 압축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좀 판세를 예측해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토론에서 어쨌든 MVP가 된 다영 양 네. 다음 스테이지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스테이지 때는 조금 더 이제 덜 공격적이고 상대 말을 듣는 그런 능력도 같이 겸비를 해가지고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에서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CCTV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태도는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I라는 이런 고기술화된 숙련된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 건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준호 학생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거치하려고 하는 토론자의 자세도 아주 바람직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김다은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김다은을 뽑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강에 합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필로샤인에서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